오늘 아침에 건강검진을 하고 왔거든요. 왠지 좀 초췌하잖아요, 그죠? 위 내시경하고 대장 내시경을 이제 했는데 역시나 위 내시경 해봤더니 이제 염증, 그 다음에 대장 내시경에서 조그만 용종 같은 게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히 예예 예예 다행히 이제 뭐 큰 문제가 없게,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친했던 친구가 얼마 전에 대장암으로 그 친구는 이제 증상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발견해가지고 수술까지 하고 항암 치료까지 받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천만 다행이지만 사실 그래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친구도 이제 놀라웠던 게 자기는 장 관련된 증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대변이 이제 연필십처럼 가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의 어떤 내경이 굉장히 좁아졌다는 거. 암덩어리가 자라면서 대변이 가는 길을 막으니까 그렇게 문제가 됐다는 거죠. 우리 리더님들은 건강검진 매년 하고 계시죠? 무섭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조기검진하고 예방하는 겁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우리가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뭐세요?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춥다고 하면, 그렇죠, 심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는 아시죠? 잠깐만, 이거 좀 앞으로 좀 당겨서 해야 되겠어. 혈관이 수축을 하거든요.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아무래도 큰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예. 화면에서 멀어지는군요. 예. 어떻게 가면 될까요? 여기 이게 딱 중간이군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가정학과 전문이고, 우리 아까 대장 리더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강남구 논현동에서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렇게 짬을 내서 강의를 하고 하는데, 아마 저 유튜브에서 저를 보신 분도 있을 거고, 그죠? 뭐 MBC라든지 JTBC에서 저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강의라든지 방송을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혈관, 면역, 만성 염증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서 좀 이제 장에 관련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이 우리 건강에 차지하는 비중은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70% 정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우리 장에 면역 세포가 몇 프로가 있는지는 아시죠? 70%가 있죠. 그 다음에 세로토닌도 장에 약 70%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조금 불쾌하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몸에 세로토닌과 도파민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호르몬하고 이런 것들의 어떤 밸런스가 좀 맞지 않다,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리더님들한테 말씀드린 것들은 우리 평생을 단계로 나눴을 때 그 평생마다 우리 건강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 중에서 어떤 음식을 우리가 먹느냐, 어떤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고 장으로 전달되느냐가 그런 부분을 크게 좌우한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는 거는 에이징, 그렇죠. 우리가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면 그 에이징을 석세스풀한, 성공적인 에이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오래 살고 싶은가? 우리 리님들 다 봤을 때는 저 세 가지 길 중에서 다 원하시는 길이 딱 보이죠? 9988, 234. 9988, 234는 다 들어보셨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주 만에 뇌출혈, 뇌졸중, 폐결핵, 심근경색 다 깔끔하게 들어져서 깔끔하게 가는 인생인데,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들의 가장 많은 길은 어떤 길이겠어요? 실제로 저기 있는 죽겠다 삶이죠. 아파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근데 언제부터 이 세 가지 길이 갈리기 시작합니까? 45세. 물론 이제 40세일 수도 있고 50세일 수도 있고 35세일 수도 있는데, 제가 대략 봤더니 45세이고 이 갈리는 격차가 남자분들은 조금 일찍 나타나요. 왜냐하면 생활 습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여성분들은 이 시기를 전후로 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저 때가 그렇죠. 45세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형적인 그 시기는 아닙니다. 갱년기라고 그러죠. 갱년기는 지금 의학적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보통 30대 후반부터 이제 갱년기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호르몬 레벨, 그다음에 DNA 레벨에서는 그게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가 대략 45세부터 55세 사이고,
아마 제가 최근에 아까 저를 이제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은 우리 금방 리더님 말씀하셨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 경영대 굉장히 중요한 단절점이 되는 단어식이죠. 그 단어를 절대로 안 쓰시는 것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폐경이라는 단어를 안 쓰죠. 무슨 단어로 완전히 바꿨어요? 완경. 그래서 폐경은 어떻게 보면 월경이 닫혔다. 그것도 패배적이고 부정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제가 완경이라는 단어로 바꿔야 되겠다고 했던 이유는 완경은 월경을 완수했다. 완성했다. 제2의 어떻게 보면 완경 이후의 삶이 지금은 완경 이전의 삶과 완경 이후의 삶이 거의 비슷해진 시기가 됐어요. 완경 이전에 이제 50년을 살았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현재 평균 수명이 남자는 80세, 여자는 한 86세 되지만 우리 여기 계신 리더님들은 몇 살까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저기 100살까지를 준비하셔야 되고 아메리에서는 더 원대하게 120세까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아마 근데 제 강의를 오늘 들으시면 10살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110세 정도는 무난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 병원에 실제로 90세 넘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아직까지 90세 넘어서 오신 분들은 완전히 갈립니다. 한 20% 정도는 60대 못지 않아요. 90세가 넘었는데도 외형적으로 봐도 걸음걸이나 근력으로 봐도. 근데 물론 이제 90세 중에 대부분 80% 정도는 그 90세에 그냥 그거죠. 걸을 때 조금 힘들어 하시고 이제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면서 치매인지 아닌지 좀 헷갈릴 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리더님들이 살아갈 때는 90세가 됐을 때 50대와 같은 90대, 60대와 같은 90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그거는 어떻게 자기 건강을 관리하느냐 그거에 따라 이렇게 달라져 있는데, 자 그렇다면 혈관, 호르몬, 그다음에 면역, 그다음에 인슐린,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게 건강 수명을 결정하는 5대 요소입니다. 제가 인슐린을 이제 따로 독립시킨 이유는 오늘 제가 강의하면서 보니까 여기 계신 리더님들 상당히 이제 수준이 높으시니까 좀 어려운 질문을 많이 드려볼게요. 수준 높으시죠? 그죠? 예. 인슐린을 따로 독립시킨 이유는 아시겠죠? 인슐린은 어떤 호르몬으로 알고 계세요?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틀려도 되니까.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으로 알고 계시죠?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우리 리더님들이 제 강의를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인슐린 호르몬입니다. 인슐린 호르몬이 없었으면 지금 이 강의를 못 듣고 있든지 아니면 이 시간에도 계속 우리 머릿속에다가 당을 제공해주고 있어야 될 겁니다. 포장 주사를 맞으면서 강의를 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는데 그 모든 에너지는 포장으로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자체가 또 먹는 거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도 독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제하고 오늘 대장내시경을 했으니까 어제 그거를 먹었겠죠. 대장내시경 받아보신 분도 아시죠? 요새는 오라팡이라는 또 새로운 제제가 나와가지고 꽤 편하게 하지만 그래도 괴롭긴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됐을 때는 거의 변이, 그러니까 소변 색깔하고 똑같이 돼야지, 간장이 그 정도까지 돼야지 검사를 완벽하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거를 보면서 또 장에 있는 세균들이 많이 죽어나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수명을 결정하는 몇 가지 어떤 수명적인 한계가 있어요. 호르몬의 한계, 근육의 한계, 혈관의 한계, 그런 게 있지만 최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게 바로 뭐의 한계겠습니까? 장의 노화입니다. 자, 태어나면 이제 어떤 균들이 굉장히 늘어납니까? 태어나자마자 생후 한 3, 4일 동안 확 늘어나는 저거 장의 세균, 비피더스균, 그죠? 그 다음에 락토바실러스균이 늘어났다가 어때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은 균들은 줄어들죠. 줄어들다가 갑자기 어떤 순간 되면 이 빨간색 균, 콜로스트림균이 유해균이거든요. 근데 유해균이 유익균을 이렇게 넘었으면 우리 장내 세균의 황금 비율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저게 보통 이제 인간 수명의 한계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복구가 되지 않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저게 80세가 한계라고 봤는데 50세 때 저게 역전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100세까지 미뤄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 아까 100세까지 이제 건강 수명을 지내야 된다고 한다면 장의 노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깨어지는 것도 100세 이후까지, 그죠? 끝까지 황금 비율을 유지하면서 골든 크로스 되지 말고 이제 살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장 관리가 중요합니다. 태어났을 때, 자, 그럼 우리 대부분 이제 우리 자제분들이 가지고 계실 건데, 어릴 때부터 장에 영양의 이제 균형을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소아청소년의 영양 타이밍에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겠어요? 두 가지입니다. 그죠? 적정하게 성장해야 되죠. 또 두 번째는 제대된 습관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어릴 때 잘못 기들여진 건강 습관이나 특히 입맛, 그 다음에 지방세포가 한번 늘어나 버리면 그 지방세포를 줄이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비만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소아청소년 비만은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지방세포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고, 어른의 비만은 지방세포의 크기가 늘어나는 거거든. 몇 배까지 늘어나는지는 아시죠? 지방세포 하나가 우리가 잘못된 식습관, 특히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무제한으로 공급해주면 400배까지 늘어날 수가 있어요. 지방세포가 400배까지 확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을 빼기가 그만큼 힘든. 그래서 평생 다이어트는 이제 평생의 숙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남아의 신장비인 체중 이제 보십시오. 이거는 나중에 우리 리더님한테 제가 이 교재는 드릴 거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키에 어느 정도 몸무게가 표준이고 이거를 넘어가면 고도 비만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게 적게 가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표준에서 그러니까 위험과 저체중 그 사이는 그걸 반으로 딱 나누세요. 그래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이제 140cm야. 그럼 몸무게가 36kg가 정상인데 42kg가 되면 위험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이제 39kg는 넘지 않게 관리를 하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기준을 보시고 이 적정 범위를 잘 유지해 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결과적인 수치이고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과정을 그리고 습관을 이제 우리 애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적정 체중 구하는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이의 체중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키의 표준 체중을 이렇게 빼가지고 그걸 표준 체중 나눴을 때 20% 정도만 벗어나지 않.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정도에 위치하고 있으면 적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릴 때 애들이 밥을 안 먹으려고 해서 굉장히 고민이고 아마 어른들도 그런 문제 고민이 있을 거예요. 밥맛이 없다. 밥맛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제대로 된 규칙적인 식사를 안 해서 그래요. 우리 밥맛을 나게 하는 호르몬 들어보셨죠? 그렐린이라는 호르몬.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뭐냐면 식전에 분비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입맛을 이렇게 식사를 하도록 이렇게 주동을 시키는 호르몬인데 어디서 나오냐면 위에서 나와요. 위가 비었을 때. 그러니까 식사를 해라. 머릿속에 그거를 이렇게 보내는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건데 이게 그렐린 가지고 되게 재밌는 실험을 해봤어요. 식사 안 하는 지에게 3일 동안 아침에 그렐린을 딱 재봤을 때 그렐린이 식사 전에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식사를 3일 동안 안 줬어요. 그러니까 3일 후에 재보면 그렐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식사를 하라는 호르몬을 보내도 식사를 안 하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이 호르몬을 이제 지배한다는 거죠. 근데 조금만 아침을 이렇게 먹기 시작하면 다시 그렐린이 나오겠죠. 밥맛이 없는 것은 원래 밥맛이 없게 타고난 게 아니라 본인이 밥맛이 없는 호르몬의 어떤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렐린하고 또 반대되는 호르몬 들어보신 거 있으시죠? 렙틴. 렙틴은 어디서 나오냐면 지방세포에서 나오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음식을 먹어서 지방세포에 어느 정도 에너지가 들어왔으면 그만 먹어야 되는데 그때 또 필요 이상으로 먹으면 렙틴 호르몬이 기능을 하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어떻게 돼요? 배가 부른 거를 모르는 거죠. 그게 바로 렙틴 저항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그렇게 신기하게 이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한 두 가지 식습관만 잘 교육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릴 때 채소를 먹는 습관. 성인이 되었어도 채소를 안 먹는 습관이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식습관의 가장 큰 문제를 제가 봤더니 자, 대부분이 어떻게 먹냐면 밥 한 번, 반찬 한 번.
밥 한 번 반찬 한 번, 밥 한 번 반찬 한 번 이렇게 먹어요. 어떤 사람 밥 반찬 이렇게 먹어요. 그게 아니고 채소, 그러니까 모든 식사의 원칙은 제가 얼마 전에 낸 책에서도 제가 주장한 건데 채소 한 번, 비채소 한 번, 밥 한 번. 채소, 비채소, 밥. 채소, 비채소, 밥 한 번이 있습니다. 단 예외가 되는 경우는 딱 하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위내시경을 했다고 했을 때 위내시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특히 60세 넘으면 가장 많이 나오는 소견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만성 위염, 만성 위축성 위염인데 그거는 위산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위산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제일 분해 못 시키는 영양소가 뭐냐면 단백질 분해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년 여성분들이 단백질을 못 먹는 이유가, 소화가 안 되는 이유가 위산 분비가 약해져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먼저 단백질을 먹고, 그래서 단백질 충분히 이렇게 분해시키고 나머지 저산이 때도 이렇게 잘 분해되는 탄수화물이나 채소 같은 거를 먹으면서 그렇게 식사의 순서를 좀 바꿔주는 거고요. 기본으로는 채소, 단백질 밥.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습관을 들이자고 한다면 천천히 먹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소화불량,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빨리 먹는 거예요. 빨리 먹다 보면 아무래도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될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소장이나 대장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소장이나 대장에 굉장히 부담감을 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빨리 먹다 보면 위산도 굉장히 많이 분비되겠죠. 위산 가다가 젊을 때는 위산 가다. 그럼 나이 들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위산 저하가 되는 거고, 이 위산 저하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굉장히 심각한 질병의 전조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산 저하가 나중에 어떤 병을 일으킬 것 같으세요? 자, 이거 머릿속에 하나 또 생각해 보시라고 약간 퀴즈를 드리고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자, 다음에 그래서 뭐 밥의 고마움에,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이렇게 논에서 농사 짓는 농부들 있잖아요. 한번 데려가 가지고 내가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밥이 얼마나 이런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내 식탁에 올라오는 거나 그걸 한번 보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양의 소중함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영양소에, 어른들은 조금 이게 간헐적 단식이라든지 뭐 저탄고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간헐적으로 해볼 수는 있는데 애들은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애들은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부분이 골고루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릴 때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적탄, 탄수화물은 적절하게. 그래서 탄수화물이 가장 좋은 거는 주로 뭐 애들이 그렇다고 뭐 현미나 찹쌀을 그렇게 잘 먹지는 못합니다. 잘 섞어가지고 어릴 때 그래도 현미나 찹쌀이나 이렇게 통곡 전체, 그러니까 도정이 덜 된 복합 탄수화물에 접해본 애들하고, 그게 아니고 진짜 하얀 쌀밥만 먹은 애들하고는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마인드도 다르지만 소화효소의 구성도 달라집니다. 어릴 때 인삼밥만 먹은 사람들이 갑자기 나이가 들어가서 성인 돼가지고, 가령 예를 들면 군대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오곡밥이 나오면 소화를 못 시켜요. 소화효소 자체가 그쪽으로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곡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단백질 같은 것도 뭐 특히 생선이나 뭐 살코기 같은 것도 중요하고요. 두부나 대두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 한번 살펴보시고요. 현미, 통밀, 보리, 수수, 밤, 은행, 콩류, 생선, 특히 뼈째 먹는 생선, 이런 부분들 칼슘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뼈의 생성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드시기 좋을 것 같고, 견과류라든지 뭐 이런 음식들을 챙겨서 드실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애들에게 조금 이제 성장에 좋은 어떤 음식이, 식단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아닐까 한번 참고해가지고 나중에 식단을 구성할 때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니고 이제 딱 보시면 어때요? 조금 이렇게 다양성이 있죠. 그래서 다양한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거친 음식들, 그러니까 자연에 가까운 음식들을 먹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특히 여성은 이제 제가 인생에서 여성의 건강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시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첫 번째 시기는 말씀드렸죠. 환경을 전후한 시기. 그때 여성의 몸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임신과 출산 시기입니다. 그래서 임신과 출산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를 잘 해줘야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초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자, 영양의 요구량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특히 임신 시 같은 경우는 혈액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 필요량이 굉장히 늘어나죠. 그래서 혈액량이 임신 전보다 50% 정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때 관리 잘못하면 뭐 어떻게 되냐면 골수 쪽이 굉장히 무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평생 철분,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비타민 B6, B9, B12처럼 비타민 B가 특히 엽산 같은 게 비타민 B9이 우리 적혈구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니까 이런 부분 잘 보충해 주시면 좋은데, 단백질과 비타민 B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단백질하고 비타민 B, 단백질이면서 비타민 B. 그렇지, 제일 대표적인 닭고기죠. 닭고기, 그 다음에 소고기, 돼지고기, 그 다음에 오메가3하고 단백질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음식, 생선, 그 다음에 오리고기,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백질, 오메가3, 철분, 비타민 B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균형을 굉장히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임신을 했을 때는 변비가 오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변비를 제거해주는 식이섬유라든지 수분 섭취에 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kg 정도가 늘어야 되고요. 저체중인 경우에는 조금 더 체중이 더 늘어야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체중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임신했을 때 체중이 더 많이 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적게 늘어서 굉장히 출산할 때 힘들어 하시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지인분들이 임신을 했을 때 적정하게 체중이 늘고 있는지, 그리고 저체중일 때는 조금 더 체중을 더 늘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번 정도씩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균형 잡힌 적절한 식사를 해왔다면 임신 중에 식사 수칙을 지키면서 약간의 추가 식품을 섭취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임신 중반에는 평소보다 340칼로리, 그리고 임신 후반에는 450칼로리가 조금 더 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특히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산모의 어떤 자궁이나 태반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뇌세포, 신경세포를 이렇게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신 시에 필요한 영양소, 칼슘, 철, 엽산, 식이섬유소 이런 부분을 챙겨서 잘 이렇게 섭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유부의 영양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수유부일 때는 오히려 임신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모유를 아무래도 아기에게 이렇게 제공하다 보면 한 600에서 800칼로리 정도의 칼로리 더 섭취해야지 이 부분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려면 아까 했던 영양소 굉장히 중요하면서 또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죠. 리더님들은 수분 섭취를 하루에 얼마 정도 해야 된다고 알고 계세요? 자기 자신의 소변의 색깔을 보면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병원에서 이제 혈액 검사하고 소변 검사를 하게 되면 소변 색깔이 맑고 투명한 사람은 피를 뽑았을 때 피도 굉장히 이렇게 맑아요. 맑고 색깔도 이렇게 선홍색으로 괜찮은데, 소변 색깔이 이렇게 짙고 황토색 같은 사람들은 혈액도 보면 찐찐하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 몸의 세포 건조, 만성 탈수가 우리 몸의 혈액의 염증까지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변 색깔을 봐서 소변 색깔이 좀 너무 탁하다, 그럼 이게 조금 이렇게 맑은 이제 노란색 있죠? 투명한 노란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분을 어떻게 섭취하고 있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병원에 출발하기 전에 한 잔, 병원에 도착해서 한 잔, 오전 중에 한 잔, 오후 중에 한 잔, 병원에 집에 가기 전에 한 잔, 집에 도착해서 한 잔, 9시 전에 한 잔. 그래서 이렇게 8잔 정도를 섭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시라고 강조한 이유는 9시 이후에 물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처 방광을 빠져나가지 못한 물이 밤에 자는 동안 깊은 잠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늦은 시간에 혹시 자주 잠에 깬다 그러신 분들은 자신의 먹는 습관, 그리고 물을 마시는 습관 이런 거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임신부 수유부를 위한 영양 타이밍, 우유 제품을 매일 3회 이상 먹자, 고기나 생선, 채소, 과일을 매일 먹자, 청결한 음식, 짠 음식은 피하고
싱겁게 먹자, 술이나 커피는 줄이자, 활발한 신체 활동을 유지하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니님들 대부분이 지금 아직까지는 거리가 멀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갱년기는 꼭 45세 때부터 준비하는 게 아니고 갱년기의 건강관리는 35세 때부터 준비를 한다면 우리가 50세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시기를 이렇게 수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남성과 여성의 어떤 갱년기의 급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가장 큰 그 호르몬의 떨어지는 추세를 알고 계시죠? 남성 호르몬은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증상이 약한데 여성 호르몬은 이렇게 확 떨어집니다. 언제? 50세를 전후해서. 그러면 이 50세를 전후했을 때 이 떨어지는 여성 호르몬을 보충할 수 있는,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할 때 제가 성호르몬이 떨어지면 뭐로 우리 리더님들의 젊음과 건강 유지하면 되냐? 제가 최근에 이제 또 주목하고 있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성호르몬을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요. 와, 너무 훌륭하시다. 성장 호르몬 이야기하면 보통 애들한테만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리더님들도 다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리더님들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까요? 성장 호르몬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40살이 넘으면 그 사람의 얼굴에 뭐가 나타난다고 하죠?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이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의사의 눈으로 봤을 때는 40살이 넘으면 그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의 건강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건강 관리 잘했는가 나타나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장 호르몬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습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호르몬이고, 그런데 같은 나이에도 어떤 분들 3배에서 4배까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같은 50세인데 어떤 사람은 80세 수준의 성장 호르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40대의 성장 호르몬, 30대의 성장 호르몬 수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을 지나면서 우리 니님들은 자기 나이보다 10세 젊은 성장 호르몬 나이를 가지게 될 건데요. 기대를 좀 하시죠. 자, 그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면 어떤 체형이 되냐면요. 이게 뭐냐? 중간배가 볼록 놓은 거죠. 염증성 비만. 그 다음에 저 뒤에 배 아래쪽 보죠. 부종형 비만. 이거는 주로 이제 뭐가 안 좋을 때, 이게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은 소화기관, 특히 장이 안 좋을 때 저런 비만이 돼요. 그리고 왼쪽에 배가 볼록한 거는 라이프 스타일, 특히 이제 지방이라든지 몸의 염증, 성장 호르몬의 비율이 무너졌을 때 저렇게 되는데요. 자, 제가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 한 분이 지난 3년 사이에 새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주요한 질병군으로 등장한 하나의 어떤 환자분이 있습니다. 어떤 환자분들일까요? 우리 님들이 또 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셨죠. 코로나인데 코로나 이후에 새로 생긴 굉장히 중요한 환자분이 있습니다. 롱 코비드 신드롬. 롱 코비드 신드롬 들어보셨죠? 코로나가 끝나면, 코로나는 이제 감기 바이러스의 변형이기 때문에 3주에서 4주가 지나면 증상이 없어져야 돼요. 기침, 가래 그런 증상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코로나 후유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뭐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인구의 1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저희 병원에 오는데 그 사람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 기침, 가래, 지속되는 기침, 가래, 관절통, 소화불량, 그 다음에 생리의 변화, 그 다음에 브레인 포그, 머리가 멍해진 것 같아요. 기억력이 굉장히 떨어졌다. 그 다음에 만성 피로. 지금 우리나라 사람의 한 50% 정도가 코로나에 걸렸고 지금 현재는 거의 안 걸린 사람이 없을 정도 70에서 80%가 걸렸고 그 사람들 중에 10%에서 20%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분들의 가장 롱코비드 신드롬의 가장 이유는 뭐냐면요. 세포가 그 코로나 세포가 코비드 19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에 붙어서 아직까지 떨어져 나가지가 않은 거예요. 떨어져 나가지 않으니까 머리 쪽에 붙어 있으면 아까 브레인 포그,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소화기 쪽에 붙어 있으면 소화불량 그런 것이 계속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을 제가 살펴봤더니 두 가지 특징을 제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게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게 안 좋습니다. 뭘까요? 그 정답 이야기해서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거 잘 본다니까요. 근육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 왜냐하면 근육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면역 세포의 역할을 하거든요. 두 번째 뭐가 나쁜 사람이냐면 장이 나쁜 사람. 자, 근육이 부족하면 왜 면역이 떨어지느냐 하면, 자, 근육 지금 이제 제가 10년 전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강학적 하도가 비만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 전부터는 치매였어요. 그리고 최근에 WHO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특히 선진국 쪽에서 관심을 가지는, 뭐 그 개발도상국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근육입니다. 근육량이 굉장히 중요해진 가장 큰 이유는 뭐겠어요? 고령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자, 우리 니님들 중에서 자기 근육량 알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 훌륭하십니다. 대부분 체지방률은 잘 알아도 근육량은 별로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근데 근육량은 나이가 들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거든요. 1년에 1%씩 떨어집니다. 그리고 60대가 되면 1.5%씩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90세 이후, 80세 이후에 삶의 질을 가르는 데서 가장 중요한 차이가 바로 근육량의 차이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 니님들 지금 젊을 때 이 근육량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올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떨어지는 걸 막으려면 하루에 몇 g만 유지하면 되는 줄 아세요? 하루에 1g만 유지하시면 되는데, 자, 근육량이 부족하면 왜 면역력이 떨어지느냐? 저것 때문에 그렇죠. 단백질. 자,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를 먹어야 되는지 아시죠? 자기 몸무게에서 K를 빼면 돼요. 50kg이면 50g, 60kg이면 60g을 드셔야 되는데, 자, 근육량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단백질을 먹죠. 단백질을 먹으면 단백질은 근육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뭐를 만들 것 같아요? 효소, 호르몬, 면역 항체까지 만듭니다. 그러면 근육량이 부족한 사람은 단백질이 근육을 만드는데도 벅차기 때문에 호르몬이나 면역을 못 만들겠죠. 그래서 적정한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자, 근데 우리가 그게 근육하고 단백질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단백질 충분히 섭취해야지 근육이 또 늘어나지만, 또 근육이 있어야지 단백질이 잘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육량이 부족한 사람은 들어온 단백질을 그냥 저장할 풀이 약해지는 거지. 그래서 생활 속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저기 강남구 노련동에서 가정학과원을 개원하고 있거든요. 전국에서 제 유튜브라든지 방송을 보시고 많이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지난 2년 동안 가장 많이 하신 말이 있어요. 제가 운동하라고 하면, 원장님 코로나 때문에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밖에 나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두 개만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는 아시죠?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거.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혈액이 찐찐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한 번만 따라해 보십시오. 손을 들고 이제 저는 이거 한 시간에 한 번씩 해주는데요. 자, 우리 이쪽 근육이 어디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냐면 심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악력이 떨어지면 심장병이 발생하고 고혈압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올라간다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어떻게 보면 말초의 기지인데, 이 부분에 악력이 떨어진다면 혈액순환을 잘 못 시키니까 심장이 그 역할을 다 받아야 되죠. 그리고 운동이 부족하다는 사람한테 제가 시키는 거 이거는 아마 우리 리더님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루에 저는 이거를 300개 한 번에 다 못하죠. 시간 날 때마다 30개씩 40개씩 하고, 150개는 저 혼자 하고 150개는 원장님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하면 너무 일어나서 같이 하자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성 리더님들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바닥에 대고 꼭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식탁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틈날 때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몇 개 해야 되겠어요? 300개. 150개는 혼자 하시고 150개는 가족하고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은 근육뿐만 아니라 효소, 호르몬, 항체의 재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육량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 우리가 근육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의 원칙.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발상의 전환을 좀 해야 되는 게, 살 빼기 위해서 운동한다. 그 개념은 좀 바꿔야 돼요. 살 빼기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먹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살은 빠졌을지 몰라도 그 살은 어디서 빠진 걸까요?
근육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을 키워서 살을 뺀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살은 뭐로 빼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먹는 거로 조절해야지. 운동할 때 오히려 먹는 걸 아끼면 오히려 근육을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운동하기 전에 간단하게 비스켓, 달걀, 우유 같은 거 먹고요. 그리고 운동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또 수분 섭취를 잘해야 됩니다. 운동할 때 수분이라든지 특히 물이라든지 이온 음료를 반드시 드시면서 하세요. 대부분 근데 제가 보면 운동할 때 내 운동 끝나고 저울에 올라가 봐야 되니까 몸무게가 줄어 있어야 돼. 절대로 물 안 드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울은 만족시켰을지 몰라도 근육은 탈수가 된 상태에서 피로 물질이 늘어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운동 끝난 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 가서 단백질 섭취를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먹고 있냐면, 하루에 계란 1개,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 새우기, 닭고기, 오리고기 일주일에 3회, 틈날 때마다 견과류, 두부, 콩류 그런 것들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골고루 이렇게 채워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운동하고 났을 때 혈관이 좀 아프다, 근육이 아프다, 그거는 근육 안에 있는 혈관에 약간 이게 소울리스라고 하죠. 그 염증이 조금 생긴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근육은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운동하고 나서 근육이 아프면 그때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진통소염제가 아니라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가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조금 열심히 해서 근육을 키우겠다는 사람들은 같이 오메가3를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아까 롱 코비드 신드롬을 앓았던 사람들, 이제 병원에서 소변 유기산 검사라든지 장내 세균 검사를 해봤을 때 장이 굉장히 나빠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소화불량도 더 많이 오고 살도 더 빠지고, 그냥 먹으면 또 소화가 안 되고 힘이 안 생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 속에서 딱 붙어가지고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을 개선시켜야 되는데, 최근에 제가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장 건강에서 가장 위험한 질병이 하나, 두 가지가 발견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산증. 그죠? 음식을 급하게 먹거나 음식을 제대로 살균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이렇게 살균되지 않은 음식이 소장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소장에는 원래 유해균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저산증으로 인해서 음식물이 제대로 살균되지 않았다. 근데 저산증을 또 인위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겠죠.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 저산증이, 본인은 저산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어떤 경우에 저산증이 만들어지겠어요? 물 많이 먹는 거, 그렇죠? 음식 먹을 때 물을 너무 많이 먹는 거. 자, 그것도 위험하죠. 두 번째, 위험약을 달고 사시는 거. 그러니까 소화불량이 사실 알고 보면 위산가다증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의사로부터 나는 위궤양이다, 나는 급성위염이다, 위식도 역류가 있다, 그럴 때는 위험약을 먹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위식도 역류도 어떤 경우에 생기냐면요,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가 안 되니까 위산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나와가지고 뒤로 역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돼서 그런 거지, 그 위산이 왜 많이 나온지를 잘 생각해 보면, 음식을 안 먹었을 때 소화가 안 된다, 그런 경우 위산이 많이 나온다, 그거는 위산가다보다는 위산은 오히려 저하일 때도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위산가다인지 저하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습관적으로 위험약을 먹는 거는 위험을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약을 먹어서 위산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음식물을 먹으면 소화나 흡수가 제대로 안 됐겠죠. 그러면 살균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음식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소장으로 넘어가면 소장에 세균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정식하게 되겠죠. 소장에 있는 세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가스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배가 빵빵해지고, 이 가스에서 또 독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경세포를 이렇게 망가뜨려 가지고 위가 안 움직이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SIBO, Small Intestine Bacterial Overgrowth, 소장 세균 가다 증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살균되지 않은 음식이 대장으로 넘어가고 대장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하고 합쳐지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자, 장을 지켜주는 영양소, 비타민 A, D, 아연이 부족하거나 술을 많이 먹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먹거나 많이 받거나 진통소염제를 장기간 사용하거나 항생제를 남용한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 제가 처음에 아까 장애 면역 세포의 몇 프로가 산다고 그랬죠? 70%가 살죠. 근데 장애 면역 세포 혼자서는 그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음식물을 먹으면 음식물만 들어오는 게 아니죠. 세균, 바이러스, 독소, 환경 호르몬, 중금속, 비료, 온갖 게 같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거를 같이 막아주는 우리 장내 면역 세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뭡니까? 장내 세균이죠. 자, 그걸 분리하셔야 돼요. 장점막에는 면역 세포가 70%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에는 또 뭐가 살고 있어요? 장내 세균이 이렇게 집어 이루고 살면서 장점막 세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내 세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게 몇 개가 있어요. 장내. 그걸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 100조 개가 있죠. 자, 100조 개는 몇 대 몇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까? 유익균 8, 유해균 2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그 균형이 무너집니다. 장내 세균 우리 리더님들 본인 장내 세균 어떤 마이크로바이옴 비율 조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몇 대 몇이던가요? 8대 2보다 더 좋으신 분들이 여기는 많으시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6대 4.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검사하신 분 2대 8인 분도 있었어요. 완전 무너져 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그 장내 세균 자체가 장을 지켜줄 때 장내 세균이 어떻게 됩니까? 장점막을 공격하는 오히려 내부 반란군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진통소염제를 많이 먹고 항생제를 많이 먹고 스트레스 받으면 장점막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장점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영양소는 흡수시키고 나쁜 걸 막아내야 되겠죠. 그걸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하는데 그 투과성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장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독소나 노폐물이 장점막을 타고 우리 온몸으로 퍼지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하죠? 장누수증후군. 한국말로는 새는장증후군. 리키거 신드롬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염증 세포들이 우리 몸에 다 빠져나가니까 우리 몸이 무슨 상태? 만성 염증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리더님들이 최근에 이제 건강 방송이나 건강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만성 염증이 굉장히 화두가 되었다는 것도 몇 년 동안 아시게 될 거고 거기로부터 뭐 여러 가지 항산화라든지 그런 개념들이 많이 도출이 됐는데요. 그거에 가장 근원이 되는 부분이 이 장의 선택적 투과성의 약화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은 먹어야 살기 때문에 먹으면서 그걸 방어하는 시스템이 망가져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죠. 소화 안 되고 늘 피곤하고 염증이 여기저기 생기고 그다음에 면역 그러니까 염증이 우리 몸 속으로 다 퍼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면역 세포들이 과도하게 활동하겠죠. 그러다 보면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자기 세포까지 공격하는 자가 면역 상태도 벌어지고 그래서 이런 어떤 장누수가 있을 때 우리 신체에서 가장 명징하게 그 증상이 나타나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피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는 비타민 D하고 유산균만 가지고도 그 대학병원에서 못 고쳤던 피부 질환을 고쳤던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스테로이드제를 먹고 면역억제제까지 먹었는데도 그게 장에 대한 어떤 치료만 제대로 했을 때 고쳐지는 것들을 보았을 때 그 피부는 그래서 밖으로 드러난 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자가 면역성 질환 아까 말씀드렸던 브레인 포 같은 증상도 같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5R 5가지 R 전략을 해야 되죠. 먼저 제거를 해야 되죠. 어떤 걸 제거해야 되겠습니까? 유익균을 괴롭히고 유해균을 돕는 나쁜 것들을 제거해야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뭘까요? 정제 탄수화물. 너무 정제된 탄수화물. 그다음 고지방 식이는 위험합니다. 두 번째 아까 제가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드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위산 분비가 더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노다가 위산도 총량의 법칙이 있거든요. 어떤 순간이든지 분비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소화 운동을 잘 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이 넘어가면 그만큼 우리 소장하고 대장 쪽에 타격을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거든요. 장이 잘 움직여줘야 되겠죠. 장이 잘 움직이려면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하루에 7,000보를 걸어야 되고 그 틈날 때마다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손 허벅지 운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소화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소화효소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성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산균, 자기한테 맞는 유산균을 잘 찾아서 먹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또 장점막을 복구하는 영양소들이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장점막을 복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아연, 오메가3, 그 다음에 글루타민이거든요. 글루타민은 이제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비필수 아미노산이지만, 우리가 요즘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글루타치온처럼 몸에서는 만들어지지만 나이가 들면서 굉장히 이렇게 감소하기 때문에 채워줘야 될 대표적인 영양소. 그 장점막을 메꾸는 이제 영양소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인슐린을 따로 이제 분리시켜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우리 님들이 오늘 강의 저를 굉장히 집중해 잘 들어주고 계신데, 이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한 게 뭐라고 했어요? 인슐린이죠. 왜 그러냐면 머리가 엄청 많은 이제 포당을 쓰고 있는데, 지금 이 포당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집중해서 들으신다고 50분 동안 아무도 이걸 안 드셨잖아요, 그죠? 저장된 걸 쓰고 있는 거죠. 그 저장을 시켜줘서 필요할 때 꺼내 쓰게 하는 게 바로 인슐린이라는 거죠. 자, 저장시키는데 창구가 있습니다. 어디가 먼저 저장을 시키겠어요? 간에. 자, 인슐린이 포당을 잡아서 간으로 데려가면 간에는 인슐린 수용체라는 문지기가 있어요. 다 문지기가 다 있습니다. 아무나 들여보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믿을 만한 인슐린이 데려왔으면 문을 열어주겠죠. 간 1번 창구, 2번 창구 또 어디냐? 근육. 3번 창구는 우리 몸에서 제일 큰 창구입니다. 우리 니님들도 제일 관심 많은 창구죠. 어딜까요? 자, 지방세포입니다. 지방세포는 아까 몇 배까지 늘어난다고 했어요? 400배. 그래서 400배까지 늘어나가지고 굉장히 여유있게 창구를 마련해 줬는데도 계속 먹어요. 탄수화물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비만의 원인의 99.9%는 탄수화물 중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줘가지고 넣었는데, 지방세포가 어느 수준 이상 되면, 그건 아시죠? 과도한 지방세포는 염증세포다. 염증을 막 만들어내서 더 이상 못 오게 막습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또 어디로 가겠어요? 간으로 다시 갑니다. 간도 찼어요. 근데 인슐린 수용체가 그동안에 신용이 좋았으니까 문을 열어줍니다. 무슨 간이 되는 거죠? 지방간. 자, 이렇게 주인이 그만 먹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탄수화물에 중독돼서 계속 먹다 보면 뭐가 맛이 가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인슐린이 신용을 잃는 거죠. 그렇게 잘 이어주던 인슐린 수용체가 간도 찼고 근육도 더 들어오면 염증이 생기고 지방세포는 더 이상 이렇게 늘어나지를 못하는데 계속 오니까 이제 인슐린 수용체가 문을 안 열어줘. 와도 너 가. 문을 안 열어줘. 그게 무슨 상태입니까? 인슐린 저항성. 우리 몸이 인슐린에 대해서 거부한 단계. 그게 바로 당뇨죠. 인슐린 저항성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그죠? 막 찌르죠. 눈 찌르면 망막증. 그게 혈당증이라는 거예요. 콩팥 찌르면, 그죠? 신장병.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로 빠져나옵니까? 소변으로 넘치니까 저장을 시키지 못하니까 소변으로 빠져나와서 그게 바로 무슨 병? 당뇨병이라는 어원이 거기서 나온 거죠.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인슐린이 신용을 잃은 인슐린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슐린을 조금 신용도를 회복시켜 줘야 되겠죠. 인슐린을 좀 쉬게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당 지수는 자연에 가까운 음식인데, 자, 그것을 먹자.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에 가까운, 정제가 덜 된 음식. 그래, 어떻게 보면 우리 아메에서 지금 뉴트리션 만드는 원칙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자연에 가까운, 정제가 덜 된, 천연에 가까운 이제 비타민을 먹자. 두 번째, 과일이나 채소를 충분히 먹되, 특히 과일은 어떻게 먹자? 껍질, 채. 어떻게 보면 과일을 먹을 때 가장 우리가 어떻게 안 좋게 먹는 게 껍질 벗기고 갈아서 먹어보니 혈당을 올리는 오히려 그게 된다는 거죠. 껍질에 먹어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러면 단백질 좀 드셔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탄수화물 중독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 다음에 식사법,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자고요? 밥 한 번, 반찬 한 번. 밥 한 반찬 한 번. 밥 반찬이 아니고 채소 한 번, 비채소 한 번, 밥 한 번, 채소 한 번, 비채소 한 번, 밥 한 번. 이렇게 비탄수화물 때 탄수화물 비율을 2대1을 지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갱년기 때 나타나는 증상은 대부분은 이제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땀이 나고 그게 대부분 혈관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영양소들이 좀 도움이 될까 우리 뉴트리라이프 쪽에서 찾아보니까 루바브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굉장히 많은 기능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갱년기 홍조라든지 갱년기 증상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 물론 이제 뭐 너무 심할 때는 의사의 진단 하에 여성 호르몬제를 먹어야 되겠지만 그게 또 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하지 않거나 오히려 그런 치료에 대해서 거부감 가지고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혈관 건강을 도와주면서 어떻게 피부의 어떤 염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심장의 어떤 혈액순환의 문제, 그다음에 뇌기능의 문제를 조금 완화시켜 주는 데는 감마 리놀렌산이라는 지방산이 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평생 오감을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니님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활성산소 다 들어보셨죠? 활성산소는 좋은 산소예요, 나쁜 산소예요? 대답 안 하시기 잘하셨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 나쁜 산소라고 이야기하다가 말에 다 거둬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좋기도 하면서 나쁘기도 한 산소입니다. 우리 니님들 이 순간에도 활성산소가 1에서 3% 정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포가 산소 호흡을 해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고 ATP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활성산소는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현대인은 활성산소가 어때요?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활성산소가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지냐면요, 방사선 쬐을 때, 오늘 제가 뭐 건강검진에서 방사선 쬐고 왔겠죠. 그러니까 햇빛, 자외선 너무 심하게 쬐을 때, 담배 피는 사람이 옆에 있어 간접 흡연할 때, 그러니까 운동 부족할 때, 나쁜 음식 많이 먹을 때, 환자세로 오래 있을 때, 수분이 부족할 때, 그 다음에 가장 큰 건 뭡니까?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분노 불안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활성산소가 적정하게 만들어지면 우리 몸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암세포를 공격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많이 현대인은 어쩔 수 없이 아주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자, 활성산소는 이제 기본적으로 무슨 산소? 짝이른 산소입니다. 자, 짝이른 산소는 자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건강한 세포로부터 전자를 빼앗아서 자기를 안정시키려고 하겠죠. 건강한 세포로 전자를 빼앗겨서 자기를 안정시키는 과정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 돌아갈래. 환원이라고 합니다. 오, 예,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건강한 세포가 전자를 빼앗겼어요. 불안정해지는 과정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산화. 그러니까 환원을 아시니까 당연히 산화되죠. 산화도 아시죠? 그럼 건강한 세포가 전자를 빼앗겨서 불안정해지면서 산화됐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화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자, 전자를 빼앗겨서 성격이 바뀐 상태로, 손상된 상태로 오래 가다 보면 이런 어떤 DNA가 손상된 세포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고, 그게 뭐 안정시키는 병을 무슨 병이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활성산소 이론이 암세포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으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거죠. 자, 아까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 흡연, 그죠? 술, 담배, 이게 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 안 하기 위해서 오늘 리더님들이 아침에 다 하고 오셨죠. 뭐를 하고 오셨습니까? 그렇지. 황산화 작용을 하고 오셨죠. 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황산화 작용을 하고 오셨는데, 자, 우리 리듬 중에 한 번도 빠짐없이 다 하셨을 겁니다. 바로 황산화 물질을 드시고 오셨죠. 황산화 물질 뭐를 드시고 오셨어요? 응? 더블엑스를 드시고 오셨겠죠. 자, 보세요. 이 황산화 물질은 뭐냐면, 활성산소가 건강한 세포로부터 전자를 빼앗기 전에 미리 전자를 줘가지고 얘를 달래는 겁니다. 안정을 시키는 겁니다. 몸속에서 회로가 돌아가면서 이 활성산소가 우리 건강한 세포를 해치고 건강한 세포의 DNA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미리 줘가지고 안정시키는 거. 그러니까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황산화 물질. 황산화 물질을 먹는 것을 황산화 작용이라고 하는데, 여기 리듬 중에서 아마 실수로 한 번 정도 빠뜨린 거 빼시고는 다 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자, 뭡니까? 비타민 A, C, E, 카로티노이드, 폴리페놀, 세레늄, 이런 미네랄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활성산소가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다차원적으로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우리의 활성산소를 채우는 노력, 황산화를 채우는 노력도 어떤 좋을 것 같아요. 자연에 가까울수록, 그죠? 굉장히 다양할수록 좋다는 거죠. 멀티포텐트 할수록 좋기 때문에 천연에 가까운 재료, 천연에서 만든 재료들을 사용하는 게 좋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식물성 영양소, 파이토케미칼이죠. 자, 파이토케미칼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뭐냐면, 식물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뭐예요? 동물과 달리 식물 심어져 있다, 못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못 움직이는 식물, 과일이나 채소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충이나 자외선이나 벌레, 새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껍질에 발라놓은 게 바로 파이토케미칼이죠. 그래서 껍질을 벗기고 먹는 거는 영양소 99%를 벗기고 먹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파이토케미칼은 어떻습니까? 빨주, 노초, 파남보 그렇게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장 호르몬. 우리 니님들이 당연히 잘 알고 계셔가지고 제가 아까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어릴 때는 키를 크게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세포를 재생시키고 유지시키는 호르몬이고, 저희 병원에서도 검사해 보면 개인차가 굉장히 커요. 어떤 분은 같은 50살인데도 어떤 분은 300 가까이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50밖에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당연히 이제 그렇게 부족하신 분들은 노화가, 이거는 이제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이 DHEA라든지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의 어떤 해로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장호르몬 부족해지면 가장 나타나는 대표적인 변화가 거미 원숭이형 체형이 됩니다. 근육은 줄어들고 배만 올록.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성장 호르몬을 잘 유지하려면, 제가 아까 라이프 스타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SSEN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 호르몬하고 성장 호르몬은 만들어내는 공장이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장 호르몬을 만들 재료가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나이 들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대하고 틀어놓는 것 같아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조금 굉장히 훅살이도 받고 핀잔도 많이 받지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무조건 어떻게 하겠어요? 아내한테 시직구합니다. 뭐 이딴 거 가지고 뭐 스트레스 받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지만, 어쨌든 이야기하고 나면 반이 줄어들어요. 두 번째, 밤에 잠을 잘 때, 낮에는 햇빛을 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낮에 햇빛을 쬐을 때 만들어진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죠. 비타민 D하고 멜라토닌. 근데 밤에 잠을 잘 때 빛이 완벽하게 제거됐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대표적인 게 멜라토닌하고 성장 호르몬입니다. 밤에 잠을 잘 때 어떤 게 제일 멍청하게 자는 걸까요? TV 켜놓고, 텔레비전 켜놓고, 그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 바로 머리맡에 빛 막 놓게 하고. 그래서 그거 하나만 우리 리더님들은 실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 있으면 자그마한 파우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이제 머리맡에 떠가지고 넣어놓고 잠궈놓고, 이제 뭐 일어나서 또 저기 들어가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 정도만 해줘도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장 호르몬 높이는 운동 하나만 알려드리고 오늘 강의를 이제 끝내도록 하겠는데요. 예. 제가 아까 운동 한 5개 정도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진료실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생활 공간에서 운동을 자꾸 하셔야 돼요. 자, 엉덩이 앞으로 빼시고, 무릎을 모아서 자기 가슴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기면서 숨을 내쉽니다. 숨을 내쉬고, 내리면서 들이마시고, 올리면서 숨을 내쉬고, 내리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힘들어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올리면서 숨을 내쉬고, 내리면서 들이마시고, 올리면서 숨을 내쉬고, 내리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이거 10번. 자, 중요한 거, 올릴 때 숨을 내쉬고, 내릴 때 숨을 들이마시고, 10번 하고 10초 쉬고, 10번 하고 10초 쉬고, 10번 30번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슬로우 트레이닝이라는 건데, 이렇게 하면 우리 허벅지 근육에 미토콘드리아가 맥시멈 로딩을 받았다고 착각해가지고 성장 호르몬 분비하는 젖산 분비를 촉진시키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예, 너무 잘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눈 초롱하게, 뭐 녹내장 예방에는 마그네슘, 크롬, 비타민 C, 오메가 3 이런 게 도움이 되고요. 백내장에는 셀륨. 그래서 잘 보시면 이게 항산화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또 글루타치온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더니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 보입니다. 글루타치온은 워낙에 우리 몸에 있는 항산화 효소이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떨어지고 이게 다행히 항산화 물질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충한다면 항산화 효과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거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시간 한 강의가 지금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고 너무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박미수 박사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고 계시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예, 구독, 좋아요, 댓글 해주시면 좋고요. 그러면 오늘 53만 명인데 아마 여러분 덕분에 53만 1000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평생 공부하는 우리 리듬 되시기 바라면서요. 너무 이렇게 집중해 들어주셔가지고 저도 기분 좋게 강의하고 갑니다. 항상 우리 리듬들의 건강이 가정의 행복이고 우리나라 사회의 어떤 발전의 원동력이니까 좋은 영향력을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